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취약계층 보호하고 내수시장 살리자 이렇게 해서 2차 재난지원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 또 의견들 나오곤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한 5월부터 서서히 좀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다시 좀 재확산 번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당정청이 회의를 했는데 일단 결론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지금 과연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에서부터 특히 또 이게 이제 어느 것까지 지급할 것인가. 네. 일단 우리가 1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안을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70%로 상향을 했다가 이제 당에서 100% 요구를 해서 결국 했는데 한 14조 원 넘게 이제 들어갔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차 때 전 가구한테 뿌린 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그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정말 생필품만 쓰고 나머지 돈은 거의 저축해 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 재정 적자가 지금 11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세 차례 추경을 했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뭐 한 12조, 15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악화가 되면 국가 신인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래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번만 끝나겠냐는 거거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뭐 우리가 그때는 이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추석 연휴 뭐 그때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모든 네. 학자들은 내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단발적으로 주는 재난기금 사용이 과연 좀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감대. 또 네. 하나는 이걸 주면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쓰지 마. 지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못 쓴다는 거죠. 예. 이제 소비를 진작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방역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외부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등등 이 논리들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네. 현재까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호 기자님. 지난주 금요일에 서른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중에는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당정청에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회의에서 뭔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방역이 너무 급하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3단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도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방역이 어느 단계까지 갈지 만약에 3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재난지원금을 뭐 쿠폰이나 이런 걸로 주기에는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방역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그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이거 좀 지켜보고 네.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유동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급 대상이나 지원 규모 이런 것들 방식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 방역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뭐 논의를 하건 뭐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하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1차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또 4차 추경까지도 지금 해야지 이걸 실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만 지급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한 번 또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지급하자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지난번 1차에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 5분이 예를 들어서 상위 소득 이제 20%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어떤 유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이 알바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분들은 당장 지금 해고가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없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1차 때 기획재정부 이야기했듯이 50% 정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재부에서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2번을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는가. 어떤 사회적인 이 안전망 차원이라도 굳이 지금 필요 없는 분들한테 주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냐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선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 사무총장도 선거 때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물론 그때는 선거 때문에 여당이 그렇게 해서 뭐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선거가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자,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가 이번만 오겠냐는 거예요. 또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 어떤 면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어떤 면에서 많이 지급하는 그다음에 수차례 지급하는 저는 그런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 지금 저번에 줬는데 왜 안 줬냐 이런 어떤 국민적 인식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문제예요. 그런 사회적 갈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감내를 해야 되고 실제로 긴급한 분들한테 필요하게끔 지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 2번, 3번을 하더라도 좀 더 저속층에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의도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서른 최고위원 제가 만나봤을 때는 전 국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나 뭐 이현웅 의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위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도 결론을 못 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또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지만 주자는 데는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하위 50%면 뭐 50.1%나 50.2%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정말 조금의 격차로 인해서 재난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상위 50% 못 돌아가서 못 받는다 치면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혜택은 못 본다. 그럼 이거는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세금에 대한 효용적 가치를 못 느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경제정책을 만들 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급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그리고 재래시장에만 쓸 수 있는 아니면 어디 마트에서나 어느 가게에서만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정돼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게 된다면 그건 다 소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을 몇 퍼센트 나누는 것보다 전 국민 지급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청취자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 방역 관련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숙님은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2차 지원금 필요합니다. 근근히 버티던 자영업자들 이제 진짜 위기입니다. 4867님은 재난지원금 대부분 카드 포인트로 줬기 때문에 저축은 못했습니다. 생필품 사는 데 썼죠. 큰 도움 됐습니다. 5317님 역시 자영업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 재난지원금 주었던 것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2781님은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다 세금입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빈곤층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압수물 분석하면서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또 검사받지 않은 교인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신도들 명단을 아마 지난 이제 그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검사를 받은 분들의 확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가량 높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20%는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집단 내에서 굉장히 밀접 접촉이 있었고 어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확산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주변에만 거주하면 괜찮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것의 확산율이 예전 신천지 교인들보다도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좀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신천지 이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했던 명단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다 그러거나 이게 정확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신도들이 한 뭐 4,000명, 5,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숫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그러면 8.15 집회 때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누가 나갔는지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검사를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범위에 들어오면 정말 이게 N차 감염이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를 수 있는 감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체 중에서 물론 지역 감염이 상당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제 사랑제일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신도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금 뭐 이미 그 신도들 저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감염된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사랑제일교회 측도 이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당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뭐 체포 구속영장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저번에 신천지 마찬가지로 정말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신분 철저히 보장해주면 빨리 조사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가 조사를 하지 않게 되고 늦게 되면 이 감염 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건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창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예상해 본 적도 없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법안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감염병 예방법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통과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전광훈 처벌법이라는 걸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김성주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먼저 김성주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자가격리 요청, 검사 요청도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그런 무법적인 행태를 봤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서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었고요. 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조사 방해를 할 경우에는 기존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내용 담고 있고 이원욱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이렇게 정광훈 목사처럼 사실 이 병원에서 뭐 도망치거나 의료 활동을 막거나 아니면은 이 검사나 이런 거부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강한 처벌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뭐 방역 문제로도 있고 또 국민 건강 차원도 있지만 이게 정치권으로 또 파장이 또 번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의 그 광화문 집회 연관성 여기서 민주당은 지금 이 미래통합당 책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우린 그렇지 않다. 선긋기로 좀 나서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이제 장애 집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을 했다라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선을 그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 뭐 이건 우리가 장애 집회 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쪽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일관된 방침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애 투쟁도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뭐 의원 개개인은 몇 명은 참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지금 통합당이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통합당이 뭐 어디 추천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치 공세로 해서 실제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제 좀 덕을 보고 하니까 공세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지금 정치권이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지금 뭐 정말 유례 없는 지금 확산세가 다시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하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셧다운이에요. 그냥 꼼짝없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좀 더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조금 뭐 그동안 뒤져서 좀 뒤집어졌다고 해서 이런 걸 어떤 또 타이밍을 노려서 하는 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영수회담이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대충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 뭐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여당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 분위기.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아무리 선을 그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를 위시한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 그 세력과의 명확한 선긋기는 안 됐다라는 게 결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광복절 집회 전인 지난 10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원 스스로가 집회에 참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회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방역에 협조해달라. 그랬으면 제일 야당이라면 우리 당원들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보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130명 넘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경욱 당협위원장도 갔었고 홍문표 의원도 갔었고 뭐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갔었고 김진태 전 의원도 갔었다. 또 당원들도 갔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그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 네네. 주위에 검사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권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게 여론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2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미룰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부터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참 이게 전당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사실은 지금 뭐 특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이게 참 전당대회 원래 이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열리면 컨벤션 효과를 또 지역을 통해서 돌면서 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몰이를 해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분위기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길을 받아서 어떤 이게 좀 이 상승세를 타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29일 날 그냥 새로운 지도부를 선택한다는 그 이상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뭐 이건 여야는 뭐 지금 사실 미국 대선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전부 다 그냥 랜선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지금 현실을 겪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아마 변화된 상황들 지금 사실은 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마 그런 쟁점들이라든지 또 아마 이제 그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좀 조기에 붙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이낙연, 이재명 등등 해서 또 뭐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7일 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당이 좀 정리는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당이 상당히 좀 논란의 어떤 그런 좀 갈등의 어떤 그런 소지도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컨벤션 효과라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뭐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뭐 잘 뭐 피부로 좀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김부겸 후보 측 인사를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뭔가 붙어서 막 서로 간에 설전이 좀 오가야 뭔가 네. 될 텐데. 특히 쫓아가는 후보는 네. 그런 현장이나 그런 토론이 많아야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고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기회조차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천재지변 수해도 있었고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주민, 김부겸 두 후보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실 뭐 이른바 어대낙으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 민주당 내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그 중에서도 또 김부겸 후보가 얼마만큼 의미 있는 선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조금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마 주목거리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대세가 바뀌긴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또 이번 주와의 또 다른 점들은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뭐 주시죠. 역대 정치권을 보면 전쟁 중에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인기를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당연히 그 국민적 지지를 받다가 전쟁 끝나자마자 낙선했거든요. 네. 이제 그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들이 위기 중에는 사실은 집권 여당을 밀어주고 대통령을 밀어주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을 합니다. 이제 그런저런 상황이라 보고 이제 문제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 다 계속 지지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거나 우리 이렇게 오만하게 할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위기를 지금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왜 떨어졌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지금 오만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국민 우리 지지하는 모양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저는 곧 위기는 또 닥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당이 이번 기회에 좀 지지율 좋을 때 뭔가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호 기자는요? 예,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는 걸 보이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합당 얘기를 잠깐 하자면 통합당이 그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방역은 정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국민들 같이 했거든요. 통합당이 그걸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통합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됐다. 국민들이 방역을 잘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셈이 돼서 그거는 패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당의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통합당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걸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통합당이 이번에 사실은 이제 아주 강경한 보수그룹 여기가 좀 선을 그은 거 하나는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대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시한폭탄을 제거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호남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지난번에 광주 5.18 묘역을 가서 무릎을 꿇은 이후에 지금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하나씩 내관을 좀 제거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정리를 해가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 안에서도 생각보다는 뭐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아마 그동안 보여줘 왔던 모습을 오히려 당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쓴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통합당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원경 질병관리본부장 면담했다는 것 이걸 상당히 많이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개개 의원별로 또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원경 본부장이 항상 바쁠 때인데 거기 가서 꼭 만나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진 찍기용이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정원경 본부장이 다소곳이 두 손을 모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해서 방역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각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러 갔는데 사실 정은경 본부장이 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 논란은 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구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